2023년이 근데 조금 경제 전망이 밝질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도 1%대 경제 성장률에 머물 거다라는 1%가 전망이 나올까요? 1%라도 나오면 다행인 건가요? 그러면 네. 뭐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는 뭐 더 그보다 더 낮은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는 2023년을 잘 살아내야 하고 어디에 기회가 있을지도 봐야 하니 공부를 좀 해야죠. 네. 참고로 오늘 그 좋은 댓글 남겨주신 5분께 요 트렌드 모니터 한 권씩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많은 의견 개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항상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네. 예. 무섭다. 약간 이 트렌드 모니터 2023을 왜 읽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드리면 너무 좀 노골적이니까 예, 우리가 트렌드를 왜 알아야 하는가, 특히 2023년 네.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노골적인 거 좋아합니다. 아,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 보시면 좋죠 뭐. 네. 여러 사람들이 좋은데 음. 불황이면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의외로 돈은 그 대중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봐야 되는 거는 돈의 흐름보다는 선행에서 소비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걸 봐야 될 필요가 더 있죠. 더 선행해서. 네.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례 중에 1890년대인가 그 황금광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찰리 채플린 영화도 한번 나왔고. 황금광 시대 얼마 전에 저희 조선 시대 황금광 시대에 대해서 아 그래요?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그때도 있었구나. 네,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언제였어요? 골드러시가 한 1900년대 초반 거의 일제 시대 때도.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황금광 시대가 1890년대인데 여기 캘리포니아나 호주 이런데 금광이 발견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서 금 캐러 갔잖아요. 네. 돈을 누가 벌었냐?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돈을 번 건 아니라 청바지 장사. 네, 텐트 팔거나 곡괭이 팔거나 그쵸. 청바지 장사 하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리바이스가 엄청 돈을 벌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2000년 초반에 그 미국의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정보통신 닷컴만 붙으면 전부 다 이제 투자가 되는 그렇죠. 시대에 정작 돈을 누가 벌었냐? 유통업체들이 벌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택배 회사 이런. 그다음에 박스 만드는. 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제 돈의 흐름이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봐야 실제로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대중 소비자들의 불안과 어떤 웅크림의 결과로 어느 쪽에 관심을 더 쏟고 시간을 더 쏟는지를 파악하려면 트렌드 모니터를 보는 게 좀 유용하죠. 그러니까 대중의 행동, 대중의 심리를 또 먼저 읽어서 돈의 흐름을 또 미리 가서 길목을 또 지켜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 트렌드, 뭐 물론 이걸 한 가지로 똑 떨어지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23년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예, 두 가지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그 되게 무서운데 네. 예, 반복해서 받다 보니까 준비를 하게 돼요. 예. 왠지 모르게 이게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핵심 현상이 딱 하나 있어요. 핵심 현상이요? 예. 네. 무지출 챌린지입니다. 경기 안 좋으니까. 네, 무지출인데 이게 돈을 안 쓰는 행동인데 이거를 챌린지하면서 SNS로 드러내요. 이게 그 무지출이 생각보다 인간관계에서는 되게 약간 조심스러워지고 드러내기 힘든 행동입니다. 짠돌이 짠순이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예. 실제 근데 이게 2003년도에는 그 만원의 행복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2003년이요? 네, 2003년도에 20년 전이었어요? 네. 소장님이 20대 때. 네. 네. 벌써 연식 다 나오네. 어쨌든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가서 했더니 그 모르는 애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만원의 행복 때 10,000원 주고 셀럽이 쓰잖아요. 그렇죠. 연예인이 일주일 동안 10,000원으로 사는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3년도에 카드 사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370만이 나왔거든요. 내수 시장이 완전히 폭삭. 요번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때 그 카드 사태 얘기 나오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드러내기 어려우니까 연예인이 그걸 대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엄청 인기를 얻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무지출을 하는데 이걸 SNS로 이제 자랑하면서 올립니다. 요 현상이 파생하는 나비 효과가 많아요. 사회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네 가지 분야로 이제 트렌드를 전망하는 소셜, 워크, 라이프, 컬처 이 네 가지 다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무지출 챌린지에 대한 현상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2023년도에 대중 소비자들이 어떤 흐름으로 행동을 하겠다 이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파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전략을 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무지출을 통해서 그것도 서로가 자랑을 하면서 나 이렇게 아낀다라고 네, 말하고 퍼뜨릴 수 있는 네, 그런 시기 2023년 특히나. 네, 그러면 소비 지형도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낀다고 하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게 아닐 테고 그렇죠. 거의 뭐 절약 일변도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23년에는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에는 예. 소비는 해요. 소비는 한다. 하는데 일상적으로 나한테 돈과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이 네. 그렇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주 의미 있거나 효율적인 곳에 쓰죠. 음. 여기서 발생한 효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극단적으로 한쪽에다가 자기 취향에 맞는 한쪽에다가 시간과 돈을 쓰는 행동. 그러니까 이 책에도 뭐 한 네. 135페이지부터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버티컬 취향, 네.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 네. 이게 버티컬이면 약간 수직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의미인데. 그 통계적으로 보면 종 모양의 평균 있잖아요. 가운데 평균으로 남들이 저렇게 쓴데 한번 써볼까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 김남도 교수님이 쓴 그 트렌드 코리아에는 챕터 1에 딱 나와요. 평균 실종이라고. 평균의 실종. 네. 김남도 교수님 썼던 그 책에는 첫 번째 챕터가 평균 실종인데 요거랑 딱 맞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김난도 교수님은 평균 실종이라고 실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했고 트렌드 저희는 모니터 이제 엠브레이는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했는데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식비를 쓰는 비용들이 좀 줄어들거나 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의미 있는 곳에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그러면 한 달에 29일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때우고 하루를 오마카세를 먹는 거예요. 요런 거. 요거를 이제 그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약간 극단적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내가 의미 있거나 아주 그 효율적인 소비 활동이라 하는 곳에 2중 3중의 의미 부여가 되는 곳에 쓰는 거죠. 오, 그게 특히나 경제가 안 좋을수록. 안 좋을수록. 근데 사람들은 뭔가 가심비라든지 자기 만족이라든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찾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취향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큰 흐름에 맞게 내가 저기에 올라타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네.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취향 이제 뭐 OTT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취향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를 좀 더 각성을 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두루두루 잘 팔리는 거에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딱 맞춤형의 뭐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제가 무슨 모임 가서 선물 받았어요. 카카오 뭐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피규어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피규어. 네. 요게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선물을 재작년에도 받았거든요. 네. 피규어만 있는 거예요, 딱. 네네네. 근데 지금 그 피규어를 보니까 예. 별로 흥미가 안 생겨요. 그 재작년에 받았을 때 괜찮았는데 그때는 흥미로웠는데. 요번 피규어 받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저금통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에 달력이 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소유하거나 받게 되거나 쓰게 될 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2중, 3중 정도의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패턴이나 취향들이 변하는 거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시간과 돈을. 약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그냥 대중성을 갖춘 제품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마니아틱하게 가야 되는 거고. 어디가 많이 팔려 이런 관점을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경기도 안 좋은데 그건 사람들이 줄이니. 네. 근데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거, 쓰고자 하는 거, 갖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타겟팅을 해서 근데 더 어려워지겠네요. 더 어려워졌죠. 기업들 입장에서. 네. 이게 버티컬 취향,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도 네. 표현을 하는 거고 네.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지겠네요.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아예 그 특정 타겟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여기에 고민의 방향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사실은 시작이 되죠 마케팅.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OTT 분야에서 이게 좀 드러나는데 OTT요. 취향 선택이 얼마나 그 OTT 분야의 컨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냐면 예전에는 그 거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 정도의 대상자들 등장해가지고 네.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고딩 엄빠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고등학생 남녀가 육아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그 옛날 같았으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고등학생들인데 예. 자기 이름을 다 공개하고 양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남성이나 여성들, 그러니까 연애 리얼리티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남성들 간의 동성의 라이프 스타일, 연애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시즌 1, 2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OTT에. 남성끼리 동성애 하는 예? 네, 연애 리얼리티가 나와요. 그다음에 그 퀴어라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그 동성애적인 지향점을 드러내.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일정하게 계속 드러난다는 거는 요 시장층이 있다는 거예요. 시즌 2, 3 계속 기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면 호기심에 볼 수도 조심스럽게 있는데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호기심에 네. 신기하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시즌 2, 3가 나온다라는 건 고취향 타겟이 있다는 거고 시장이 있다는 거죠. 특이하네. 물론 근데 이거는 대중성이 아니라 LG 그 OTT도 그렇죠. 완전 타겟팅을 좁게 가버린다는 거죠. LGBTQ라고 이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퀴어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한 5% 내외라고 그래요. 한 사회 안에 예, 잠재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타겟으로는 보통은 잡지 않았거든요. 그 시청률이 나와야 되는 그 미디어 쪽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네네. 아니면 미디어 컨텐츠를 기획하는 종사자들이나 시장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 쪽에서는 그 시장 타겟을 보통 버리는 시장인데 그럼요. 5%밖에 안 되는데. 그 시장의 소재들을 끌어당겨서 만들고 있죠. OTT니까 가능한 거겠죠. OTT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트렌드 책에는 등장했던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트렌드 대형의 트렌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대형의 트렌드는 아닌데 이게 저희가 재보니까 4%에서 5%예요. 근데 꾸준하게는 팔려요. 식물을 가꾸는 식물 재배기가 있어요. 어떤 뭐 장비 기계 같은 거 전자 제품이에요. 식물을 재배하는 기계가 식물 재배하는 기계가 있어요. 야, 저희는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물 주기도 바쁜데. 그렇죠. 오. 어쨌든 그 5% 타겟을 공략하는 OTT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소비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 트렌드라는 게 현재 존재하느냐 여기 질문까지 갈 수 있어요. 주류, 네. 메인스트림. 그만큼 지금 대중 소비자들이 각자의 취향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향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주류냐, 이게 뭐가 대세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다 이제는. 그 각자의 취향, 뭐 5%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충성도를 보일 수 있는 거면 그쪽으로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OTT라는 건 그 안에서 각자의 취향에 맞게 다 나눌 수가 있는 거니까 OTT니까 뭐 그런 퀴어를 주제로 한 거나 뭐 레즈비언을 주제로 한 이걸 다룰 수는 있지만 지상파라면 절대 못할 거고. 그렇죠. 지상파는 메인스트림을 다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은 뭐 지상파도 다 요즘에 유튜브 열심히 하고 OTT 같은 것도 투자하고 해서 나름대로의 또 공략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티컬 라이프 스타일에서 쭉 파생이 되는 소비 흐름의 변화네요. 오, 신기하다. 책에 보니까 중립지대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네네. 중립지대. 근데 약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우선은 중립지대가 소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사실은 그 윌리엄 브루티스라고 하는 컨설턴트가 만든 개념인데 네. 이 양반이 원래 영문과 교수 출신이에요. 네. 나름 유명한 대학에. 정교수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이분이 이제 설명한 건데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이 이제 변화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네. 그 변화를 개인 입장에서는 이 변화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또는 이제 적응해야 된다는 니즈 때문에 그냥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변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내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중립지대 안에서 네. 익숙한 걸 기반으로 새로운 걸 섞는다는 거예요.
아 뭔가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할 때 외부의 환경은 자꾸 뭔가 변해야 된다고 이슈 생기고 거기 적응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은 그냥 그걸 따라가기 불안하잖아요. 내가 네네네. 가져온 라이프스타일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한데 습관이라는 게 있고 한데 그걸 쉽게 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해서 알고 있는 브랜드나 뭐 이런 상품들을 기반해서 새로운 걸 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우루사라고 하는 네. 이름이 바뀐 티셔츠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곰표 예. 에 이제 그 곰표 뭐 맥주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예. 그런 거 콜라보가 되는 거죠. 아니면 네네네.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안장으로 박혀 있는 삼천리 자전거. 아니면 뭐 섞을 때 좀 잘 섞어야 되는데 잘못 섞어서 논란이 됐지만 하여튼 뭐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던 게 말표 구디약이 박혀 있는 맥주 이런 거. 아, 네네네. 그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네. 공정이 아니지 소비자 어찌 위원회 같은 소비자원? 데서 네. 이제 소비자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몬스 그로서리 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거기가 또 마케팅 잘하죠. 시몬스 그로서리 샵이 무슨 식료품점이 아니고 햄버거 가게예요. 네네네. 그 사실은 거기 보면 침자도 없습니다. 그냥 다 햄버거를 파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막 섞이는 거죠. 근데 섞이는 게 코로나 전에는 2019년까지는 우리가 유행했던 게 뭐냐면 뉴트럴하고 팔도 비빔면이 괄도 네냄띵으로 되면서 섞였잖아요. 아 네네네네네. 같은 상품의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였다면 옛날 것과 새 것이. 네. 근데 지금은 카테고리가 섞이고 있어요. 카테고리가 섞이고 네, 있다. 상품 카테고리. 그러니까 뭐 식료품 브랜드랑 침대 브랜드가 섞이고 있거나 아. 뭐 이렇게 우루사라고 하는 약 브랜드랑 의류 브랜드가 섞이거나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밀가루 브랜드랑 맥주 브랜드가 섞인다거나 이렇게. 그게 이제 재밌잖아요. 네네네. 내가 익숙함을 버리지 않아도 새로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미나 의미를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작업들이 진행되는 공간이 이게 중립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사실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나누기 위해 존재하던 것들이 섞여서 새로운 걸 창출을 하고 그게 또 소비를 자극하는 거고 그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뭔가 주저하는 사람들도 슬슬 중립지대로 끌어오는 거네요. 조금 불안감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외부의 뭐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막 흔들리고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이런 식의 불안 신호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좀 잦아지면 중립지대에서 바깥으로 나갈 용기를 낼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 불안이 높아지면 여전히 중립지대에서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섞으려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을 통해서 불안을 좀 낮추고 또 호기심을 이용하는 전략. 그게 중립지대에. 아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소비자 심리를 내 지갑을 열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녹이고 있는지. 그 12월 중순에 아주 흥미로운 섞임이 하나 있어요. 섞임. 스타벅스 브랜드에서 네. 약간 그 메트로폴리탄의 약간 문화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스타벅스는 글로벌 비슷하고. 네네네. 근데 스타벅스가 매장을 아주 독특한 곳에서 하나 냈습니다. 어떤 거죠? 경동시장. 경동시장에 시장 느낌 나는. 제기동 거기 경동 양령시부터 시장이 엄청 많은 데다가 굉장히 올드한 이미잖아요. 거기에 경동 1960이라고 하는 아주 큰 매장 하나를 옛날 극장을 터가지고 스타벅스 매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것도 저 인스타로 찾아보면 또 난리나 있겠네. 가볼만해요. 난리나 있겠네. 2022년 12월 16일 날 오픈했습니다. 아주 핫해요. 그 천장이 굉장히 높고 일반 스타벅스에서 느끼지 못하는 아주 그 레트로 감성이에요. 그런 식의 작업들이 이제 사람들 끄는 이거 익숙한데 뭔가 새로워. 이 두 가지 감정들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새롭게 뭐 자기 시간과 돈을 쓰고자 하는데 상당한 이제 그 유혹적인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호기심만 자극하는 줄 알았더니 소비자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그런 전략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문턱을 낮춰주는. 저 예전에 스타벅스도 출입을 한 적이 있는데 스타벅스는 자랑하는 게 딱 그겁니다. 전국에 모든 매장이 같은 디자인, 같은 인테리어가 다 한 곳도 없다. 다 다르다.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 새롭게 한다. 이게 자랑거리더라고요. 디자인 전략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것도 책에 있던데요. 아는 맛. 아는 맛. 요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중립지대 역할. 네네네.
그게 사실은 또 이 소비재나 서비스 상품이나 서비스 말고 예.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인간관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는 맛이라는 거는 아까 그 뭐지 이 책에 몇 가지 상품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이스크림 예. 그 같은 아이스크림 맛을 이용해서 음료수를 내놓는다거나 예, 예.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예. 확장을 해 나가는 건데 네네.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적용? 인간관계에서는 뒤에 외로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먼저 얘기를 하면 지금 외로움이나 코로나 때문에 인간관계 그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많이 외로워하시나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새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니즈가 폭발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확 떨어졌거든 지금. 메타버스 관이 예, 떨어졌다. 예. 예, 시간을 그렇죠. 거기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확 줄었어요. 오히려 이제 좀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고도화되고 그 안에 기술적인 변화가 이제 높아지는 것들과 별개로 시간을 거기서 좀 덜 보내는 거죠. 실제 사람을 만나서 보내려고 하는데 시간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하고 만나냐? 네. 아니에요. 초중고 대학교 동창 모임을 자꾸 기웃거립니다. 그다음에 회사 동호회나 이쪽에 익숙해요. 점점 그쪽에 찾고자 하는데 되게 역설적인 게 저희가 통계로 찾아보면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 하려고 하냐? 네. 그건 떨어져요.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굴 만나고 싶어서 익숙한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네. 이 사람들을 떠올리면 또 약간 그 한국 사회 억압적인 관계 문화가 예. 이게 불편함을 주거든요. 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사들 이제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네. 또 뭐 이렇게 이번 수능 봤다며 수학 잘 봤대? 수학이 다 간다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불편한 질문들이 오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질문 요새 잘 안 하는데 네, 실내라서 네. 그런 식의 이제 오지랖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함이 기존의 관계에서는 있었는데 그게 여전히 작동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창회나 이런 데를 기웃거리는데 그래서 2000년에 이제 유행했던 아이러브스쿨처럼 다모임이라고 하는 또 그 초등학교 동창 모임 사이트가 크게 떴는데 여기 관심이 많아요. 문제는 실제 참여 의향들도 높아야 되는데 그게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뭘 찾냐? 거기도 중립지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길 만나기는 불안하니까 네. 거기서 그 중에서도 나랑 가치관이 맞거나 취향이 같은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만나려고 해요. 그거 니즈가 엄청 커요. 그래서 동창회 속에 또 다른 뭐 동문회 속에 이제 동창회 속에 취향 모임 이런 걸 모임 속 모임 이런 것들 쪽으로 방향이 이제 틀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모임 속 모임. 내가 아는 바운더리 안에서 취향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거죠. 네. 저도 사실 뭐 책 모임들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또 3-4명 몇 명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친해지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예전에는 이렇게 사조직 예, 구성한다고 예. 막. 그렇게 욕먹던 조직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5명 있으면 그중에 서너 명 따로 따로 모이면 모여요. 뭐 사조직해서 조금 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는 트렌드가 돼 버리는. 지금은 그게 그쪽으로 취향이나 가치관 중심으로 모임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바운더리 안에서. 그게 23년도에도 앞으로도 조금 더 예.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외부의 거고. 불안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외부의 불안감. 그 경제적 불안감이라는 게 단순히 내 돈이 덜 생길 거라든지 아니면 내 수입이 줄어들 거라 이런 불안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끊임없이 외부에 그런 신호가 나가면 외부 활동하는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축돼요. 누구를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것부터 다 불안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대단히 높아지면 외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넓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회적 상황이 되죠. 약간 레트로 마케팅도 그러면 그 일환으로 그렇죠.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를 네네. 주는 거고. 그리고 익숙한 모임 속에서 이제 나랑 비슷한 가치관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책 모임을 한다거나 네. 와인 모임을 한다거나 여행 모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또 소수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전반적으로 저희가 2023년 돈의 흐름을 쭉 같이 이제 따라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까 뭐 무지출 챌린지 이야기를 했고 불안감을 조금 낮추려는 그런 소비들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조금 저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저축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도 뭐라도 모으려는 흐름들이 좀 있을지 티끌이라도 모으는 흐름들이 좀 강화될지 아니면 별로 모아봐야
없겠다. 그냥 소비 쪽으로 흘러가는 게 더 많을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어디다가 돈과 시간을 쓰느냐의 흐름을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전망도 가능하고 그 결과로 어떤 분야는 조금 더 성장하고 어떤 분야는 좀 더 하락하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흐름 같은 게 있는데 잘 보시면은 좀 거창하게 얘기를 드리면 대중 소비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15년부터입니다. 이게 시작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된 계기요. 2015년도에 메르스라고 하는 예. 그 뭐 한국만 나홀로 팬데믹 있었잖아요. 예. 중동 다음으로 세계 사망자가 2위를 찍었던 예. 그때 이제 방역을 실패해가지고 했었던 이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엄청 들었어요. 이때 유행했던 게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밥백 선생도 그때 떴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 파먹고 이게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파생되는 컨텐츠나 프로그램들 흥행 이유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오래 있었고 2015년 12월 23일 날 공교롭게 이제 메르스 종료 선언이 나고 이듬해를 맞이했는데 오래 있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다음 해에 욜로의 대열풍이 났죠. 이제 라떼 효과라고 하는 이 효과가 없어지고 4,000원짜리 라떼가 손안에 쥐는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내 감정. 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그런 롤러를 보냈고 2017년과 18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혼자 밥 먹고 술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하는 게 즐겁네. 사적 공간에서 1인 체제가 시작됐고 그 다음 해에는 유연근무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 환경이나 업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그래서 저희는 뭐로 봤냐? 외로움이 온다고 봤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외로움이 더 이상 진척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 소비나 돈과 시간을 쓰는데 그때 유행했던 게 살롱 문화 같은 거였습니다. 와인 살롱, 책 살롱, 트레바리도 그때 떴고요. 이 살롱 문화가 2020년도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았죠. 살롱 문화가 다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되니까 그때 유행했던 게 2020년과 21년도에 유행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니까 내가 누구지 이런 정체성의 의문을 갖고 MBTI가 엄청 유행했어요. 그리고 2020년과 2021년도에는 뭐가 또 유행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이런 것들이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안 가도 되는 대로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학교도 일단 아파도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와야 되는 건데 그쵸. 이런 시기가 되고 이제 편집장님 저 연락 회사 가기 싫으면 편집장님 저 연락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야, 나오지 마. 그렇죠. 전화만으로 됐죠. 검사 재택해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내 컨디션에 따라 주변 일상이 돌아가는 걸 경험하다가 2022년도 상반기에는 뭐가 있었냐? 큰 선거가 2개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으면 뭐가 돌아가냐면 당신의 신념대로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과잉으로 날아다녀요. 야 이제 내 뜻대로 내 컨디션대로 컨디션 주변이 일상이 돌아가는구나. 그게 작년에 왔을 때 슈퍼 개인의 출발이라고 네. 개인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으로 1년, 2년, 3년 차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내 일상만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시간을 아껴서 자기 개발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있는 거. 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일상, 내 돈, 내 시간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자기 안으로 침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 쓰는 블로그 챌린지부터 해서 그 유행이 패턴, 이 풍선 효과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하루하루를 자기를 단련해가지고 그걸 챌린지하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너 대단한데 이렇게 이제 서로 칭찬하고 이런 식의 의미 부여가 계속 쌓이는 거죠. 약간 그게 이제 자기 개발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개발일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돈을 아껴 예를 들어서 무지출 챌린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냉장고 파갖고 하루를 돈을 안 아끼는 거예요. 고정비는 아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뭐 주거비, 통신비 이런 걸 아끼기는 어려 보니까 하루에 움직이던 그 비고정비를 아끼는 거예요. 교통비 이거 걸어 다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밥값 이런 거 쌓고 다니는 거죠. 커피 탕비실에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소한 것들을 아끼는 이 무지출 챌린지가 시작되는 거고 이게 혼자 하기는 조금 눈치 보이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하루를 잘 살았다는 신호로 경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전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약간
메르스 때부터 이야기를 쭉 이어가 주셨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네요. 네, 사이클스. 혼자 쭉 있다가 외로워지고 누군가를 찾게 되고 막 이렇게. 네. 그리고 요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약간만 환율이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금리가 주춤하거나 네. 이렇게 되면 억압된 게 쌓이잖아요. 아, 확 이게 터지나요? 그렇죠. 소비가 됐든 해외 여행이 지금 됐든. 여행사 안 좋잖아요. 네네네. 내 여행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여행사들도 이제는 이제 뭐 해외에서도 뭐 이게- 방역 많이 풀고 그렇죠. 있으니까. 민감화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둔감화가 되면서 답답함이 쌓이거든요. 네. 네. 확 터지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예, 다 고려를 하셔야죠. 예,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복합적으로 있어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여기에서 그 파생되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뷰카 시대. 네. 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뷰카라는 게 상황이 변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네. 요 영문 앞 글자를 짝짝짝짝 딴 건데 네네. 이건 누가 만든 말입니까? 아, 참. 야마구치 슈라고 네. 그 외에 나온 지 오래된 말인가요? 아니요 한 2000 몇 년밖에 안 됐어요. 한 2, 3년. 어. 그 뉴타입의 시대란 책에 네. 쓴 말이고 근데 그거 말고도 그 몇 군데 컨설턴트도 쓰시더라고요. 어. 뷰카 V는 이제 변동성의 약자고 예. U는 그 불확실성의 약자고 이제 C는 복잡성, 컴플렉스. 그다음에 A는 이제 모호성 예. 약자인데 이걸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금 직장인들이 10명 중 7명 이상이 대단히 높게 보는 거죠. 이 지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무지출 챌린지로 시작이 되는데 직장 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아주 흥미로워요. 네네네. 저희가 2022년 4월 달에 조사한 거로만 보면 직장 회식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탑 5가 되게 흥미로운 게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 부정적인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렇죠. 요즘에 거의 뭐 회식하는 회사도 많지 않아요. 거의 재밌다는 것도 있는데 예. 50대가 제일 높아요. 50대는 직장 회식이 재밌지 왜 재미없어? 아니 그거 왜 재미없어 하지 애들이 뭐 이런 그런 이제 틈새 이제 통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직장 회식에 대한 20대 30대가 싫어하는데 이게 딱 7월달에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직장 7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예, 예. 통계가 나오면서 직장 회식에 참석하겠다 법인카드를 쓰는 아. 여기 10명 중 7, 8명 거기에 다. 요새는 고기 먹고 싶은데 회식 안 해요? 뭐 이런 물어봅니다. 자기 돈으로 사 먹기 이제 너무 비싸져서 차라리 회식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근데 1차에 끝내달라 이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서 뭐가 이제 확산되냐면 회사에 실제로 회사 생활에 대한 관여나 관심이나 의미 부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조사를 보면 지금 내가 하는 회사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또 하나는 작년까지 되게 유행했던 파이어족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재무적으로 빨리 은퇴를 하겠다. 네. 요게 10명 중 7명이 유보. 지금 쏙 들어갔죠. 쏙 들어왔어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내가 있는 곳에 의미 부여하고 여기 시간을 더 쓰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요렇게 되면 여기 이걸 들으시는 이제 40, 50대 우리 선배님들이나 경영자분들은 요 생각하실 거예요. 얘들이 이제 직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회사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변동성을 되게 높게 본다고. 아하. 이게 뭐랑 붙었냐면 자기 개발을 하는데 회사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지금 직무 공부가 아니에요. 아. 뭘 하냐면 어디에 시간과 돈을 쓰냐면 자기 개발 해야겠다는 건 높아요. 뭘 자기 개발하냐면 돈 공부하고 몸 관리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들어봤더니 그러면 너 나갈 거냐? 10명 중 3명이 나갈 생각이 있대요. 아니 10명 중에 100명 중에 15명 정도가 나갈 이직 의향인데 있을 거냐? 100명 중에 30명이 그냥 있겠다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뷰카가 높으니까 회사가 좋은 의지로 나를 지켜줄 수 있어도 회사가 이 시대를 버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 그게 이제 불확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직장인들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면 자기 개발에 다시 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딱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 불황 때나 2010년도 그때 왜 유럽발 금융위기 네. 이후에
자기 개발이 진짜 직무 지식이나 그때 영어 공부 이런 게 막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랑 다른 게 외부 환경을 불확실성으로 높게 보면 와이스트릿이 여전히 잘 된다는 거죠.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이나 투자 시장은 다 망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분간은. 네. 부동산, 주식, 코인 다 안 좋으니까 이쪽 시장이 거들떠 안 볼 거다.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시장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 출판사분들하고 물어보면 이쪽 이렇게 보면 자기개발 시장은 유지되겠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불확실성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예, 거고 이것도 역시 이제 돌고 돌기는 하는데 그렇죠. 파이어냐 아니면 노동소득이냐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 개발만큼은 계속될 거다. 그렇죠. 돈, 몸, 와이스트릿. 예. 몸을 지금 2030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음료수에 예. 아마 이건 정말 대세가 될 텐데 슈가 프리 맞아요. 그거 말고는 거의 안 팔립니다. 잘. 예, 맞아요. 모든 음료가 다 스테비아나니까 그 슈가 프리가 들어가 있는 음료가 2030이 엄청 좋아요. 그게 약간 그 간접적인 지표예요. 자기 몸에 훨씬 더 신경 쓴다라는 슈가 프리 음료들. PT도 젊은 분들이 돈이 없는데 더 많이 받습니다. 바디 프로필도 훨씬 많이 찍고. 바디 프로필. 요것도 한때의 열풍이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의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꾸준한 수요가 있고 아까 무지출 챌린지라고 했잖아요. 예. 드러내야 되니까 아. 찍는 거죠. 자기가 이만큼 열심히 관리해왔다는 증거로. 그러니까 그 PT 열심히 받고 예. 그리고 바디 프로필 한 거 찍어서 올려서 홍보를 하고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챌린지가 홍보를 되니까. 하고 그 자체로 스스로한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23년도 트렌드 핵심 현상이 무지출인데 챌린지 한다는 거예요. 이거가 파생하는 효과가 직장 생활에도 많고 라이프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컬처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의미 부여. 예. 동그라미 한 5번 쳐놔야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의미 부여 중에서도 버티컬 취향, 그렇죠? 거기도 이제 이게 예. 다 관통을 하는 네. 메시지네요. 네. 인간 관계도 거기에서 이제 똑같이 이어지는 거고. 네. 요 약간 뷰카 시대에 네. 이 기성 세대는 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약간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제가 이제 40대 되다 보니까 이 작년에 MZ 세대에 대해서 이사님과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MZ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MZ 세대는 알아주지 않더라도 네. 기성 세대는 뷰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40대, 50대 아저씨들도 이사님, 예, 기성세대 운동하고 운동하고 물론 이제 자기 개발하고 뭐 책도 쓰고 MZ 세대 책도 따라해야죠. 보고. 뭐 특히 Z 세대 따라하면 됩니다. Z 세대를 따라하라. 예. 욕 먹을라나? 아니 왜냐면 이게 기성 세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맨날 MZ 세대만 연구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세대론 같은데 보면은 이거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는데 MZ 세대라는 검색어, 네네네. MZ 세대가 검색어를 많이 쓸까요? MZ 세대가 MZ 세대에 대해서 그 안 궁금하죠. 다른 트렌드 책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네. MZ 세대라는 단어 있죠. 네. MZ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노출되는 데가 기존 신문이에요. SNS나 인스타 인별이나 이쪽에는 MZ 세대라는 검색을 안 검색어가 하죠? 12%, 88%가 미디어에 노출된 이른바 이제 올드 미디어라고 하는 데서 이게 데스크나 기자들이나 아니면 편집장 되는 고 세대, 그러니까 기성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걸 찾아보는 건데 실제로 MZ 세대, 특히 M 세대하고 Z 세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 세대는 특히 그 Z 세대는 MZ 세대가 뭐 어떤 활동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사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 있지? MZ 세대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 한 2, 3년 동안에 한국 사회를 뒤덮었는데 세대로네. 예. 그러니까 뭐 40대 특히 X세대 중심으로 한 40대들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한국 사회는 MZ 세대만 사냐. 제가 외부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니 한국에는 MZ 세대만 사는 것처럼 실제 인구 비례를 보면 X세대가 제일 많은데 예. 어쨌든 그렇게 다뤄질 정도인데 실제로 MZ 세대는 자신들의 세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쪽의 채널에서 어떤 그 유명 작가분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 사람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아예 다르죠. 그 편집자 선진국에서 태어난 저는 네, 선진국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개발도상국 시대 아주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오전반 오후반 나눠져 있을 때 예, 예. 이렇게 막 콩나물 시루떡 같은 교실에서 막 이렇게 석탄 난로 갈에다가 도시락 데워 먹던 갈탄. 시절이었는데 네. 그 후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누가 누굴 가르쳐요? 얘네들을 배워야죠. 아, 걔네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IT 쪽에는 한 해가 다르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편집장님도 후배한테 디지털 SNS나 이거 이렇게 해라고 가르칠 수 없을걸요? 그렇죠. 배워야 될 거예요 아마. 좀 배워요. 그래서 리버스 멘토링이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N분의- 리버스 멘토링. n분의 1로 배워야 되고요. 그 MZ 세대가 뭐 X 세대나 예. 그 기성 세대를 그렇습니다. 가르쳐 주는. 저도 뭐 집에 가면 17살짜리 여자 사람이 사는데 네.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웁니다. 아빠랑 이야기는 하나요? 고맙게도 해줍니다. 해주는 걸 고맙게 하러 이 얘기를 꼭 안 하면 좋을 텐데 꼭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 참. 어쨌든. 이거 되게 남일 같지가 않네. 리버스 멘토링. 하기사 이렇게 기성 세대도 MZ 세대에게 이제 배워야 하는 거고. 아,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소외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기성 세대들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회식하자고 하는 게 그렇죠. MZ 세대를 알고도 싶지만 저 친구들이 우리 회사의 미래이기도 한데 그렇죠. 내가 거기서 또 소외가 되면 안 되니까 네. 회식에서 50대들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소통이 되니까. 뭔가 이게 재밌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괜히 뭐 지갑만 열고 입은 닫으라고 하긴 하는데 귀를 열어야지. 아까 저희가 잠깐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는 네네,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모임 문화도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잠깐 듣기는 했는데 네네. 요게 조금만 더 첨언내려서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이게 네. 우리 사회에 네. 외로움이 만연해 있다, 만성적이다 만성적이죠.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네네네네. 그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에 핵심 문제가 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 네. 외로움이라고 찝고 싶고 저랑 똑같은 관점을 가진 분이 그 런던 영국 그 런던 정경대인가 그분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분이 네.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딱 밝힌 바가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의 배경에는 이 고립감, 외로움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요 분이 거기서 얘기한 한 20개의 문항이 있는데 이걸 다 저희가 번역을 해가지고 실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2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외로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20개 문항으로 측정을 해봤는데 66.5% 고위험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으로 따지면 고위험군이 네, 66.5%나 된다. 잠깐만요.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최고의 문제가 외로움이다. 근데 지금은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니라 초연결 시대 아닙니까? 뭐 SNS도 그렇고 각종 소셜 미디어도 그렇고 뭐 통신 인프라도 그렇고 말 그대로 초연결 시대인데 고립의 시대다. 그죠. 아주 역설적인 이거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실제로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소통은 연결해가지고 텍스트로 되는 거는 한 30%밖에 안 됩니다. 실제 네. 소통은 한 70%는 비대면에서 이루어지죠. 많은 부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로는 감정이나 그 자신의 어떤 태도나 신호를 충분히 알려주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쓰셨던 그 정혜신 박사님이 그분이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세월호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팽목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심리 치료를 한다고 다 네. 내려갔는데 3개월 만에 다 철수했어요. 왜요? 이분들이 근데 그 유가족들이 실제로 그럼 위로를 어디서 얻었냐? 7, 8시간씩 운전하고 간 그 자원봉사자의 청소하는 뒷모습 예.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 말 한마디 어. 그거에서 위로를 얻고 감동을 얻죠.
사람들의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70% 이상은 비대면의 그 태도에서 얻습니다. 근데 이게 끊어져서 문제라는 거고. 잠시만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대면 비대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온오프라인만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 비대면의 개념 한 번만 좀 비대면은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몸짓이나 눈빛, 언어 단어의 톤 앤 매너 이거에 다 느껴지는 그 뭐랄까 오프라인적인 물리적인 성질을 가진 소통 도구 같은 거예요. 약간 비언어적인 네, 요소까지. 비언어적인 요소. 네. 아,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의 체온, 몸짓, 억양 이런 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내가 뭐 정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거기에서 연결을 느낄 수도 있는. 10 몇 년도인가 그 총기 참사가 있었을 때 예.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의 명령설이 있었는데 1분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사람들이 꼽는 가장 최고의 명령설이라고 역설적으로 거의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나갔어요. 약간 울음을 참는 듯한 그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위안을 느낀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비언어적인 요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은 물명확한데 노리나 허츠가 진단하기로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처가 들어오면서 신자유주의 때문에 비용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공간들을 다 없애면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공교롭게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대거 들어오면서 네. 이제 텍스트 소통 위주로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쉽게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실제 측정을 봤더니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적 자본도 대단히 낮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죠. 공격성이나 분노도 좀 높아져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 이 외로움 크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접점이 생기면은 반가워하고 잘 지낼 것 같은데 네. 더 무관심해집니다. 잠시만요. 접점이 생기면은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더 무관심해진다. 네, 접점이 그런 건 생기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쥐 실험 같은 경우에 쥐 한 마리를 되게 오랫동안 고립을 시켜놓으면 네. 누군가가 들어오죠? 그러면 얘랑 잘 노는 게 아니라 얘를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립돼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물리적 고통을 주는 거랑 비슷해요. 실제로 그 90년대 초반에 일본 사회도 이제 히키코모리 문제가 아주 급격하게 드러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무관심의 라인에 들어갔고 가장 크게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는데도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죠. 네. 그래서 97년도에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하면서 이제 현타를 맞게 되죠. 일본의 경제적인 문제가. 그 버블의 정점은 보통 92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화차가 나왔던 시기. 네,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현타를 느꼈던 건 97년도인데 야마이치 증권이 무너지면서 그 여파로 우리나라 IMF 문제도 생기고. 근데 이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하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국하고 몇 군데는 외로움 부서가 있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내각이 있어요. 내각. 그런 게 있다고요? 네, 내각이 있습니다. 외로움부 정부 장관. 응. 어디 가요? 영국. 호주. 아 진짜로? 네. 오 완전 몰랐네. 아 모르셨어요? 네네네. 뭐 해리포터 이야기가 아니고. 아, 현실에서. 아 그래요? 네. 전혀 몰랐네. 일본도 그 그래서 문제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래서 뭐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거나 하는 쪽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보건복지부 안에 뭐가 있는 보건복지부하고 약간 여가부 이전에 있던 여가부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기능들을 분리해 나갔겠죠. 어쨌든 외로움의 문제가 생각보다 크고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주변에 저희가 그 파생돼서 뭐가 있냐. 예를 들면은 지하철에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시위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2018년, 2020년, 2022년 2년씩 두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관심이 한 50%대에서 40%대에서 30%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뭐가 올라가냐면 짜증이 올라갑니다. 점점. 그건 그냥 본능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외로움하고 그게 관계가 궁금하면 찾아본다는 의견이 예전에 높았어요. 저게 왜 일어나지? 왜 그러는지 알고 싶고 네. 이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공동체 느낌이 있다는 게 이제 올라갔다 계속 떨어집니다. 더불어 산다는 느낌도 계속 떨어지고. 그럼 이제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좀 상실되고 있다. 네. 이거 진짜 좀 심각한 거네요. 심각하죠. 고립된 게 이제 물리적 고통이 커지고 공격성이 커질 수도 있고 그 외로움에 너무 익숙해져서 누군가 들어오는 걸 또 싫어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공동체 정신을 잃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론에서 예를 들어서 꼭 여론의 힘을 받아야 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예, 인구 예. 문제, 연금 예, 문제, 예. 연금 개혁 문제 이게 되게 심각하고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론의 동력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이게 잘못 추진이 됐는데도 감시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되게 어려운 난제들이 실제로 여론의 동력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소비적인 건 아니지만 영향을 주죠. 되게 이제 더 위험한 무관심. 그렇죠. 사회적으로 위험한 무관심. 이번에도 의외로 국민연금 개편 네네. 정부에서 이제 운을 띄워서 네. 그러니까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거죠. 또 늦게 받는 거고 그 방향으로 그렇죠. 가는데 저만 체감인지 모르겠어요. 별로 반대 여론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은 막 이렇게 시끄럽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 좌충우돌 할 법한데 그래서 이게 뭐지? 사람들이 다들 이해를 하는 건가?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무관심한 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이도 아마 그 정부에서 이제 만 나이 통일은 됐고 그다음에 네. 65세 고령 인구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2020 지금 이대로 가면 2025년이면 그렇죠. 65세 이상 인구 21% 돼서 초고령 사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로 그렇죠. 뭐든지 1등. 뭐든 1등인 것 같아요. 예, 저출산도 1등. 예.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야, 이게 그 말 그대로 이제 공동체 정신이 떨어지면서 무관심으로 예. 간다라고. 이거 무서운데. 이게 좀 뭔가 타개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뭐 적어도 뭐 비즈니스적으로 뭐 찾아볼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뭐 이런 건 있습니까? 비즈니스로는 의외로 뜨는 비즈니스가 좀 있습니다. 노린하츠가 얘기했던 첫 번째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커들러 서비스라고. 커들러 서비스요? 이 쓰다듬어주는 아,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비언어적인데 터치가 되면 몇 년 전인가 그 생존 그 생로병사의 비밀인가 아니면 EBS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 아빠가 딱 퇴근해가지고 아빠 퇴근했어 아이랑 이제 가족들 부인하고 이렇게 싹 허그를 하는데 네. 심장 박동부터 스트레스가 확 떨어지는. 뭔지 알죠? 사람들 터치해주면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안정감. 우리 저 아빠들은 다 한 번씩 예,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네. 좀 아득하다. 어쨌든 그 17살 안 안아줘가지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네. 어쨌든 근데 그 커들러 서비스라는 게 실제 그 서비스인데 요게 코로나 전에는 미국에서 약간 터치니까 스킨십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춘과 좀 연결해서 분위기 안 좋았는데 코로나 때 이게 고소득 서비스로 팍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린하우츠가 보기에는 시장이 이 외로움의 만성화의 시장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비즈니스로 했다 이런 것도 있고. 커들러 서비스가 그러니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안아주고. 하고 뭔가 교감을 하는 성적 교감만 빼고 어. 실제로 쓰다듬어주고 터치해주면 되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람들. 근데 여기 책에서 보니까 그게 어떤 방 같은 곳에서, 방 같은 곳에서 하는 만나서 이렇게 거죠. 하는 그래서 좀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오해도 받죠. 근데 그게 일종의 산업이 됐네 이미. 외로움을 달래주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미스터 렌탈이라고 미스터 렌탈. 혼자 가기 좀 애매할 때 전화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빌려드립니다 이거잖아요. 네. 여러분 어디 혼자 혼밥하기 네. 좀 그러시죠? 그러면 이대호 편집장을 부르세요. 아, 제가 일당 네. 얼마 받고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바쁩니다 그 사람. 근데 솔직히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산업이니까. 한 번에 그 양반이 한 10,000엔 정도 받으니까 10만 원 내외를 실제 받고 거기 멀면 오기 교통비 거기서 한 식사비 이건 다 이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죠? 그 부른 사람이. 네, 부른 사람이 다 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어떻든 말 시키기 전에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그맣게 사진 나오는데 미스터 렌탈 이거 사업하시는 분 네. 늘 굳이 그 돈 주고 보실 만한 그건 아닌 것 그냥 같아요. 같이 있어주면 외로움이 좀 덜하고 아. 같이 있어준다는 것만으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있다는 거고. 이게 일본이어서 가능한 건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일본이어서 가능한 서비스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이거? 저 댓글로 혹시 이대호 편집장을 하루에 10만 원 주고 내가 하루를 뭐 같이 하고 싶다 이런 CEO가 있으시면 한번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신기한 거예요 이게. 프랑크푸르트 연구소에서는 허깅 로봇이 있어요. 3.0. 안아만 주는 안아주는 로봇 네, 로봇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네, 여기도 사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로봇 패딩을 입고 있는 것 다 같기도 이렇게 하고 촉감이 다 이렇게 따뜻하거나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거야 돼요. 안아주기만 하는. 그래도 로봇이잖아요. 네. 그 3.0까지 개발이 됐다니까. 하여튼 그 일본이니까. 네. 아니 그 독일. 독일이에요? 허깅 로봇은 독일. 죄송합니다. 또 제가 또 일본에 대한 편견이 안 좋은 편견이 있었네. 미국에서는 이제 전화 통화해주는 노인분들 아, 99달러 내면
4회 한 회당 30분 정도 통화가 가능한 언제든 그냥 전문적인 통화. 말동무가 되어주는. 말동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다 들어주고 뭐 조언도 해주고. 근데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 네, 외로운 비즈니스가 다 하고 있죠. 여긴 보니까 무슨 뭐 비명 지르기 모임도 있고. 그렇죠. 네. 아, 이것도 외로워서 파생된 산업인 거예요? 자전거 같이 타는 모임도 있고. 아, 정말 신기한 게 많네요. 왜냐면 이게 또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약간 그 K 컬처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예전에 그 연사마도 한창 외로운 그 일본의 40, 50대 아주머니들이 남편은 별로 대화 상대가 안 되고 그래서 막 연사마한테 열광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은퇴하셨다 그러죠? 은퇴하셨나요? 뭐 은퇴는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잘 사시겠죠. 뭐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적으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좀 네,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네. 트렌드 모니터 2023 엠브레인의 윤덕환 이사님과 함께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었고 저희가 좀 소비, 책을 사시면 다 소비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하고 외로움에 대해서 알고. 이건 이제 매년 나오는 책이어서 어떤 흐름을 읽는데 약간 조금 몰랐던 분야를 좀 깨치는데 확실히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5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환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